안녕하십니까. 한화투자증권 한사입니다. 두 번째 Q&A 시간인데요. 김정은 님께서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전체 투자금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현금 비중을 계산할 때 특정 종목, 특정 ETF의 하락률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식을 70을 사고 현금 관련된 자산이 30이라고 치죠. 그럼 주식이 70 얼마가 됐고 그럼 현금이 당연히 줄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개별 종목이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하시는 거라면 70에서 오른 것만큼 까고요. 그거를 현금으로 옮기는 방법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할 때도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얘에 대한 손절을 개별 종목에 대한 손절로 생각하실 거냐 아니면 내가 70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은 30을 샀고 어떤 종목을 5를 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를 산 종목은 10%가 빠져도 0.5만 내려가는 거니까 전체 100에 0.5%잖아요. 근데 30을 산 종목은 2%만 빠져도 0.6이 빠지니까 아까 5를 가지고 있는 종목의 10%가 빠진 효과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은 전체 내 자산에서 하락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손절 라인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은 종목 갖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체 이제 포트 금액 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트레이딩으로 성공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체 포트에서 내가 많이 실은 종목은 조금만 빠져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실은 종목은 많이 빠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의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은 손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애니제님하고 김우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돈의 값어치가 약해지고 M2 증가량이 높아지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약달러 이렇게 하면서 자산이 오르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하나만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원하든 금리를 내리 다 떠나서 결국은 미국 정부도 유동성을 풀고 다른 나라도 유동성을 풀고 한국도 풀고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이 종이화폐가 더 많이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종이화폐가 아닌 이거에 대응되는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금이 됐든 실물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게 최근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포모, 나만 실물자산이 없네? 우리나라 한국은 부동산이 오르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약달러가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달러가 좀 더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한국의 M2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고유 요인 때문에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약달러가 되는 거는 분명히 맞을 수 있는데 이 약달러가 되는 것만큼 환율이 꼭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요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간 거래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계속 하려는 이유는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이 달러의 채권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루나 사태 때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전자산을 맡기고 보통 달러나 국채나 이런 게 되겠죠. 그걸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걸로 이제 코인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발행을 하려면 결국은 미국 달러나 국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먼 얘기긴 하지만 이제 RWA라고 하잖아요. Real World Asset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자산을 로빈후드가 요즘 많이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나 다른 나라들은 그런 규제가 좀 덜한 편이어서 개별 이제 회사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정 자산을 블록체인에 실어서 STO랑 또 다릅니다. 블록체인에 실어가지고 다 쪼갠 다음에 이걸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려면 물론 돈으로도 거래할 수 있는데 돈으로 거래하면 결국 블록체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WA를 프로그래머블 무슨 머니니 이런 거에다가 RWA까지 더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커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장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현재 미국이 하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헨리 팍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월 폭락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기인한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결국 관세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저도 물론 관세가 촉매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장은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번씩 15에서 20%의 하락이 있었어요. 2023년 8, 9, 10월인가 그때 이후로 미국 시장이 한 번도 그 정도 하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차피 그 정도 하락이 나와야 되는 시기였고 그걸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뭔가를 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데 보통의 주식시장의 하락은 그냥 나올 때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관세가 촉매가 되긴 했지만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질문으로 사적으로 ETF 좀 사셨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좀 ETF를 좀 샀었고요. 물론 전제 7대 3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샀던 ETF들은 지금 많이 30%에 가깝게 현금화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이 있는 분이 뭐 1년 반이 됐든 뭐 6개월 한 번이 됐든 10%가 됐든 15%가 됐든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약간 시기적인 증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박정용 님께서 뭐 한국, 유로, 일본, 중국의 M2 통화량 추이를 비교한 차트나 사이트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게 뭐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건 어딘지 모르겠는데 구글이나 뭐 어디 뭐 챗GPT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치시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어느 사이트에 가서 보면 나온다라고 답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챗GPT나 써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사이트가 금방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한국은행 사이트 가면 나오고요. 미국은 프레드에 가면 다 나오고 둘 다 공짜고 금방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EDCASOM56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호관세가 1심에서 무효로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도 부정적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돼서 관세를 환급해주면 엄청나게 충격이 올 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진짜 무효가 되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거둘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그리고 아마도 대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거둔 관세는 뭐 유효하다. 근데 앞으로는 걷지 말아라고 저는 판결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대법원이어도 과거의 모든 이 정책을 뒤집는 방법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이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지만 혹시나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은 아마 기존 관세는 그냥 거둔 대로 가. 근데 앞으로는 걷지 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는 이게 아니라 뭐 품목 관세가 됐든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걷는 아마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 법관들이 종신직이고요. 물론 지금 미국의 대법원은 6대 3 정도로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보수 쪽이 더 많습니다. 공화당에서 임명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 법관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긴 한데 또 모르죠. 미국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자기가 임명해준 정파를 안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내년쯤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준명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요거 질문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당시 제 S&P 500 상단 6,500이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온다는 건 약간 상충된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제 상단은 6,700인데요. 200포인트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S&P 500 6,600이고 단기적으로 내가 주식을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7대3에 3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S&P 500의 지수를 제시를 한 거고요. 저희 지수는 뭐 아주 장기 지수가 아니니까 뭐 월간 뭐 반기 이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보시고 이 반도체 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인 거죠. 뭐 다행히 지금 오라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랠리가 왔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AI 투자는 이제 중간 정도밖에 안 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됐든 오라클이 됐든 캐펙스를 상향하는 순간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하고 장기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소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와 주가 침체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 95년하고 98년에 예방적 금리 인하 얘기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 왜냐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 1등이에요. 주식을 잘하는 게 맞죠. 이런 사람도 금리 인하가 될 때 이게 예방적인지 후행적인지 잘 몰라요. 왜? 워렌 버핏도 95년, 98년에 예방적 금리 인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식을 많이 팔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기에는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할 거고 이미 경기가 나빠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 인하는 주가를 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팬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금리 인하는 예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방적인지 후행적인지를 결정하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방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예방적이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예방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적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때 빠르게 많이 떨어지면 일방적으로 후행적 금리 인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요. 뭐 리만이 됐든 IT 버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 횟수가 뭐 2번, 3번으로 중단이 되고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면서 시장이 버티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예방적 금리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크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10월 이후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25년 4분기, 26년 실적이 상향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이 되면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뭐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되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나쁘니까 후행적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니까 예방적 금리 인하일 거야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하고 주가 지수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게 정말 뭔지는 나중 가야 결정된다. 워렌 버핏도 틀렸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보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른 AI 관련 섹터 및 ETF보다 성과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 더 수익을 내고 싶고 다른 분들이 나는 뭐 어떤 특정 종목으로 많이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필반 ETF만 갖고 있는 게 너무 수익률을 못 먹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거든요.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예를 들어 전력 인프라 얘기하셨으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잘 알고 예를 들어 전력 인프라도 몇몇 종목만 최근에 많이 올랐지 특정한 전력 인프라는 또 최근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을 결정할 수 있는 스터디가 내가 다 돼 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골라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전업도 다른 게 있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너무 주식을 그렇게 열심히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AI의 수혜다. 라고 하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요게 어떤 특정 종목보다는 덜 오를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필반 안에서도 오른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빠질 때나 내가 예를 들어 AI를 놓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AI 관련돼서 추천드리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월보에도 항상 그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사미타이님께서 이제 9월 금리 조정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영레포, TJ 잔고, MMF 규모 이런 부분들 얘기하셔서 얘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갈피는 많이 빠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 준비금도 까먹고 있고, 그래서 SOFR 금리도 오르고 유동성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9월은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부분은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빠지게 되면 이제 이거 갖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아, 이거 역시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저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4월 달에 주가 빠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6개월에 한 번 10% 조정은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고, 실제로 주가가 조정이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사미타이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TJ 잔고, 뭐 MMF, 영어 뭐 등등등 갖고 막 말을 무지하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때 유동성을 QT를 없애거나 QE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할 수가 있어서 그때 주식을 반드시 늘리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8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8월 말에는 모두 걱정했으니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이제 헨리 팍님하고 박지훈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이라 제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GPU가 거품이다. 예를 들어서 GPU를 갖고 다시 내 걸 사주고 돈을 그러니까 투자하고 그걸로 얘가 사주고 이런 약간 순환 참조 같은 거 걱정하시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시클리컬한 산업이기 때문에 캐펙스를 늘리기 시작하면 주가 꼭지 아닌가요? 두 개 같은 의견이신데요.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엔론이나 월드컴도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들한테 출자하고 회사들이 그 출자 받은 주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걸로 엔론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분식회계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건데 지금이 그때랑 다른 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고 할 때 가장 다른 건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줍니다.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 외부에서 번 거죠. 그럼 어디서 벌었냐 이건 빅테크가 사줘서 번 거고 빅테크는 어디서 벌었냐? 저희한테 번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알파벳이 됐든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돈을 모아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엔론이나 월드컴처럼 완벽한 순환 참조는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맞아요.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언젠가는 끝나서 분명히 아까 얘기하신 시클리컬한 산업에 캐펙스 늘리기 시작하는 게 걱정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번에 오라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캐펙스 사이클의 정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At the end of the day 사람 다 죽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98년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98년 9월부터 99년 말까지 나스닥이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15개월 만에. 지금으로 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년 말에 나스닥이 6만쯤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정도로 나스닥이 많이 오른 거죠. 그 기간 동안 워렌 버핏 주식을 계속 못 사요. 그래서 99년에 엄청나게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합니다. 물론 2000년에 다시 빠졌으니까 그 워렌 버핏은 버틴 건데 우리가 이 버블을 지금 우리가 느낀 거냐. 그러니까 나스닥이 98년, 99년 오를 때처럼 오른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때처럼 캐펙스나 이런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과잉인 거냐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 정도 사이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뭐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거나 뭐 주변에 얘기해 보시면은 이제 뭐 주식에 너무 아직도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헨리 팍님하고 박지훈님이 얘기하신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사이클적으로 보면 IT 버블 같은 고점 근처는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훨씬 낮고 그때에 비해서 회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Q&A 답변 드렸고요. 과거에 보니까 Q&A에 대한 질문도 또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